투자 유치는 결코 사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단지 가설을 검증해 볼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시업 엔젤스의 이태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 유치 시 유의할 점과 투자 유치 이후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은 절대 쉽지 않으며 공동 투자를 비롯해 투자 유치 시 추가로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 본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투자 유치야말로 본업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스타트업이 자금 부족으로 가설을 검증해 볼 기회를 놓치고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데, 투자 유치는 가설을 검증할 기회를 가지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무척 중요하죠. 따라서 투자 유치도 본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간혹 에이전시의 투자 유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고 투자자도 창업자의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 크게 성장한 상장기업에 대한 M&A나 유상증자 전문 주관사가 아닌 단순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 에이전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전시가 제대로 된 산출물이나 성과 없이 보수를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라리 기존 투자자나 지인 투자자 또는 선배 창업자에게 투자 유치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초기 스타트업의 비전을 믿어주는 투자자를 만나기란 절대 쉽지 않기에 우리 회사를 제대로 알아주는 투자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거절당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거절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의견을 들었다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다른 투자자를 만나 우리의 비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공감을 끌어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투자 유치 과정은 전혀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처럼 차라리 초기 투자 유치 때 고생을 하며 익힌 경험이 이후에 다음 라운드 투자 유치 시 시행착오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간혹 초기 투자 유치를 너무 수월하게 진행한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 유치 때 안일하게 대응을 하여 힘든 과정을 겪거나 투자 유치 실패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하듯 적합한 투자자로부터 초기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초기부터 무리한 투자 유치로 인한 결과가 사업 성장에 있어서 여러모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블랙 투자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투자 계약 시 스타트업에 너무나 불합리한 비상식적인 조항을 넣거나 또는 투자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관여를 하는 블랙 투자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금이 급하더라도 이런 투자자들은 투자 이후 스타트업에 여러모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에 가급적 피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드물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빌미로 스타트업에 뒷돈을 요구하는 투자자도 있는데, 이 경우 창업자나 대표도 공범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자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투자자도 많은 편이니 투자업계에서 평판 체크를 한 뒤 비정상적인 면이 발견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 주주 중에 블랙 투자자가 있으면 구주 인수 등의 형태로 블랙 투자자가 주주에서 빠져야만 후속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이 맞아야 결과도 좋습니다. 투자자들은 각자의 이력과 투자 단계 등에 따라 성향도 편차가 큰 편인데, 가급적 창업자의 비전이나 사업 방향 그리고 경영 방식과 합이 맞는 투자자라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이 정말 잘 맞는 적극적인 투자자를 만났다면 투자 유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투자를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경력은 일반 금융권, 회계사, 변리사, 컨설턴트, 이학, 공학 박사, 언론인, 창업자, 실무 경험자 등으로 다양합니다. 일반 금융권과 회계사 출신의 투자자 경우 지표와 재무제표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후기 투자 유치 시 재무 관련된 조언을 얻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자 출신의 투자자 경우 실제 해당 분야 경영에 조언을 얻기 좋고
창업자 출신의 투자자는 초기 창업자의 고충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합이 잘 맞지 않는 투자자와는 시너지가 나기 어렵고 때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유치 때의 기대와 달리 투자 유치 이후에 투자자가 신규 투자에만 급급하여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실망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투자자가 창업자와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하여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잘못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후기 투자자가 평소와 달리 너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우 간혹 성장한 중견기업의 경영 방식을 초기 스타트업에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등학교 교사가 유치원생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데 로켓에 비유되는 스타트업이 날아갈 수 없게 붙잡는 형태입니다. 스타트업은 위와 같은 여러 사례를 고려해 적합한 투자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아직 준비가 미흡한 초기 스타트업이 무리하게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해외 투자 유치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지금이 적합한 시기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해외 펀드 운용사가 아닌 해외 현지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는 난이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언어나 상법상 차이로 인해 실사라 투자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때론 주요 서류들을 모두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정까지 해서 보내야 하기도 하죠. 또한 예를 들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델라웨어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이전하는 플립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이후 국내 투자 유치나 지원 사업에 제약이 생기기도 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시드 라운드는 단독 투자가 많고 프리시리즈 A는 단독 투자 혹은 두 곳의 공동 투자가, 그리고 시리즈 A 이상은 두 곳 이상 다수의 공동 투자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전체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공동 투자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단독 투자와 달리 공동 투자는 추가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 투자는 크게 클럽 딜, 멀티 클로징,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된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럽 딜은 공동 투자를 진행하는 여러 투자자가 한 번에 동일한 계약수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목표한 총 투자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는 조건부로 투심의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라운드에서 목표했던 투자 금액이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 유치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점은 경영상의 사전 동의, 이사회, 주주총회, 등기 등의 투자 계약에 필요한 법무 절차를 한 번에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공동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 중 일부가 투자하지 않기로 할 경우 같이 진행 중인 다른 투자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A가 목표한 총 투자 금액이 30억 원입니다. 5곳에서 투심의를 진행하여 그중 2곳의 투자자에게 각각 투자금 10억 원씩 총 20억 원이 투심의를 통과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클럽들이라면 2곳의 투자자와 투자 계약을 한 번에 진행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공동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 투자 금액이 30억 원이 된다는 전자에 통과된 조건부 클럽들이라면 나머지 10억 원을 일정 기한 내에 또 다른 투자자의 투심의를 통과해 확보하지 못하면 공동투자 전체가 무산될 수 있죠. 따라서 이때엔 투자자 후보를 넉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티클로징은 첫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진행한 뒤 이후 다른 투자자가 비슷한 조건으로 추가로 공동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 6개월과 같이 시차가 너무 클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가 같은 기업 가치로 투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일정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죠. 장점은 한 번에 같이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의 부정적인 의사결정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기업 가치를 비롯한 주요 조건은 기존 계약 조건을 대부분 따르기에 추가 투자는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실제 법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전체 공동투자 유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는 충분한 투자 금액 확보를 위해 멀티클로징보다는 클럽딜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에 투자자에게 멀티클로징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B가 예를 들어 2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멀티클로징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투자자가 10억 원 투자를 진행한 뒤 2개월 이내에 유사한 조건으로 다른 투자자가 최대 10억 원까지 공동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뒤에 투자자가 10억 원이 아닌 5억 원만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다면 추가로 5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기한 내에 더 물색하거나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15억 원으로 투자 라운드를 클로징할 수도 있습니다. 클럽딜과 멀티클로징에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C가 30억 원을 투자 유치할 때 먼저 20억 원은 10억 원씩 두 투자자가 클럽딜로 진행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멀티클로징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기존 클럽딜 투자자가 20억 원을 먼저 투자 집행하는 것에 동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투자 시 클럽딜과 멀티클로징 모두 투자 진행을 주도하는 리드 투자자가 무척 중요합니다. 보통은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리드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공동투자자 간 여러 가지 이견 조율을 하는 창구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20억 원을 공동투자한다고 했을 때 리드 투자자가 10억 원, 나머지 두 공동투자자가 각각 5억 원씩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확신이 강하고 펀드 규모상 리드할 투자 금액이 된다면 리드 투자자를 자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투자자가 없다면 예를 들어 투자자 10곳에서 관심을 보이더라도 모두 리더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공동투자를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더 진행이 되기 힘들 수가 있죠. 이렇게 공동투자를 진행할 경우 스타트업은 먼저 리드 투자자 후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매칭 펀드처럼 리더 투자자가 없다면 공동투자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투자자가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리더 투자자가 될 의향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공동투자자 후보는 리더 투자자가 결정되고 난 뒤 구할 수도 있으며 리더 투자자가 공동투자자 후보를 소개하거나 리더 투자자 협의 후 공동투자자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리더 투자자의 투심을 통과하지 못해 새로운 리더 투자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동투자자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투자자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인해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유치 진행 현황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론 스타트업이 여러 투자자와 기업 가치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희망 기업 가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투자자에게 너무 늦게 업데이트할 경우 불필요한 의심을 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투자 미팅 일지를 준비하여 투자자별 일자별로 간략한 논의 내용과 진행 단계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의지 강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죠. 투자자는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는 단계인데 스타트업은 이미 결혼을 생각하는 온도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단계, 투자 절차상 전환율, 투자자의 의지 등에 기반해 투자 성사 확률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여러 투자자를 만날 경우 확률이 높은 투자자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거절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투자할 때 여러 곳의 투심위를 통과했지만 한 투자자로부터만 투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동 투자일 때 투자 받을 룸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이때 투자자에게 아쉬움과 함께 정중하게 거절하여 향후 또 다른 투자 이전의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만약에 계획한 총 투자 금액보다 투심위를 통과한 투자 금액의 합이 커진다면 소위 말하는 오버부킹 되는 경우에는 리더 투자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를 진행할 때엔 일정 기간 여러 투자자를 한꺼번에 만나 투자 유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시차를 두고 만나게 되면 일반 경영 업무와 투자 유치 업무로 분산되는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해외 한국계 스타트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자를 띄엄띄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스타트업의 업무 집중력도 떨어지지만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연속성이 떨어져서 투자 유치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투자자들을 만날 필요가 있죠. 여러 투자자를 만나다 보면 리스크를 많이 고려하는 투자자의 속성상 스타트업의 단점에 대한 공격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니어 심사에게 배려나 숙련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기보다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담당자가 아직 미숙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먼저 연락을 하는 등 어느 정도 능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전달하여 투자 담당자의 관심을 계속 환기하고 현재 투자 의지 정도를 검토해 보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뜸하다면 투자자의 검토 우선순위에서 밀려설 가능성이 크기에 아쉽지만 다른 투자자 후보를 찾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투자 유치 성공한 이후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투자 유치는 결코 사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단지 가설을 검증해 볼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러 가설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끝이 아닌 다음 단계 시작을 의미하기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새로운 기술이 코스닥 상장 후에 3,700억 원의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행하던 무료 인터넷 전화 제공 서비스인 다이얼패드 사업을 접게 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시점, 코스닥에서 한때 시가총액 5조 4천억 원대를 기록하며 당시 포스코와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다이얼패드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관련 사업을 접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 다음에 있으면서 새로운 기술의 유상증자 소식을 듣고 저 정도의 자금 규모라면 사업이 실패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결코 자금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투자금을 받을수록 그만큼 현금 흐름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한 스타트업 A의 경우 월 비용이 약 4천만 원이기에 급하면 한두 달 필요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B는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해서 조직 확장으로 인해 월 비용이 약 4억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한 달 필요한 자금조차도 융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에 더욱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타트업이 현금 흐름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자금을 아끼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스타트업은 성장을 위해 투자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신경을 쓰면서도 목표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인력 채용과 마케팅 등 적재적소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 관리와 목표 지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하죠. 투자 유치 이후에도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한 배를 탄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이후엔 주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지만 국내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이후엔 이사회 외에도 투자자와의 주기적인 경영 간담회를 통해 주요 경영 사항을 보고하고 투자자의 조력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자의 경우 경영 간담회 주기는 짧으면 한 달 이내일 수 있으며 수시로 메일이나 전화로 필요한 사항을 같이 논의하기도 합니다. 후속 투자 유치 이후 투자자의 수가 많아지면 경영 간담회 주기는 격월이나 분기 혹은 반기와 같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정기 주주 총회 때에는 재무제표 승인이나 배당에 관한 결의 등 일반적인 안건 외에 연간 사업계획을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자문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를 비롯한 기타 주주총회가 필요한 의결사항 중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투자자로부터 경영상 사전동의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약에 따라 정기적인 보고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보고는
스타트업 스스로 정리해보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요 이슈가 생겼을 땐 가급적 빨리 투자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상황, 문제에 대해서 지속해서 공유가 되어야지 투자자도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화면과 같은 항목을 월간 보고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파트너나 심사역이 이러한 월간 보고서를 확인한 뒤에 경영 간담회를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해지죠. 월간 보고서 요청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표 현황에서는 각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KPI를 보고합니다. 재무 현황에서는 월간 거래액, 매출, 비용, 남아있는 현금 규모와 이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간, 즉 런웨이를 보고합니다. 서비스 제품 개발 진행 현황에서는 개발 중인 서비스 진척 현황을 보고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영업활동 현황에서는 주요 마케팅 채널, 제휴 파트너, 영업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마케팅과 영업 관련 현황을 보고합니다. 인력 현황에서는 신규 합류, 퇴사한 인력 등 현재 인력 현황, 그리고 현재 구인 중인 포지션 현황을 보고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현재 투자 유치를 포함한 기타 주요 이슈, 그리고 투자자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조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스타트업이 투자자의 잘못된 조언을 무작정 믿고 따르다가 실패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 투자 유치를 비롯해 투자자가 익숙한 분야의 자문은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성공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라도 실패에 대한 공통된 오답 노트는 있습니다. 외부 시각에서 스타트업을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한 투자자의 자문은 이러한 실패와 관련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조력을 요청할 때에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대신 일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여러 포트폴리오사를 관리하고 있기에 상황을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내부인과 달리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자금이 조만간 모두 소진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고 막연하게 투자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자금이 소진되기 전 여유있게 미리 준비해야 하고 또한 투자자에게 구체적으로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현금 흐름으로는 자금이 3개월 뒤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브릿지 투자로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줄 투자자 소개가 가능할까요? 그럴 경우 저희가 지표나 어떤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합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와 투자자 간의 합도 중요합니다. 투자 유치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투자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모든 투자자의 의견을 일치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자별로 투자 목적, 이해관계, 성향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전략적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성장보다 계열사와의 시너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여 재무적 투자자와 이해관계 충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재무적 투자자일지라도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성장 방향이나 방법에 서로 차이가 있어 경영 의사결정 시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죠. 서로의 합이 잘 맞는 투자자로부터 공동 투자를 유치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수가 많아지면 이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유치 시에는 가급적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공동 투자 유치 시에도 서로 아는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유치의 횟수가 많아져서 투자의 수가 많아지면 주저 간 합의스를 통해 투자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투자자 전원 동의가 아닌 예를 들어 우선주 주주의 투자자 지분이죠. 4분의 3 이상 동의 등 합리적인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죠.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투자자는 다양한 이력과 투자 경험에 기반한 인사이트로 창업자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력자일 뿐이며
실제 최종적인 판단과 실행은 주연인 창업자와 경영진이 몫입니다. 간혹 투자자에게 헬리콥터 마음의 역할을 기대하는 창업자나 혹은 헬리콥터 마음의 역할을 하려는 투자자도 있는데, 투자자는 공동 창업자가 아니기에 사업은 창업자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와 SNS 페이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